네,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배움에 또 열정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는 학회여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면역 관리의 기본,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 진료실에서 찾는 상당 부분 환자들이 만성 피로 환자다 보니까 그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이 스트레스 진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만성 피로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학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누트리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의 이제 강의 중에 제가 차의과대학 차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공개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좀 근거 기반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마 선생님들 개원가에 또는 병원에 초반에 3월 달에는 좀 환자가 많이 줄다가 5월 달부터 좀 더 환자들이 조금씩 느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뭐 두 그룹의 환자들이 특히 늘었는데 제 경우는 특별히 이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진료실 오시는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거나 젊은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 스트레스가 너무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면역 피로, 어떤 만성 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호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앞으로 더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어떻게 보면 면역 클리닉들이 좀 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 경험치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만. 어떤 사람은 또 같은 식욕도 스트레스 받으면 식사를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체중이 느는 사람, 체중이 주는 사람, 특별히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든지 두통이 생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아무리 강력한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야기 되는 것은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화 스트레스입니다. 종종 진료실에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뭘까요? 뭐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자기는 스트레스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만성 스트레스고 의사가 스트레스를 주는 그 요인들 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상사로부터 있는 어떤 관계 또는 일을 마감하지 못하는 어떤 일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의사가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수는 없죠. 뭐 전화 드려가지고 상사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더 무너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고 있는데 즉 스트레스의 민감도 또는 저항도라고 불리우는 그 무엇을 저희가 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가장 큰 개념이 부신 피로라고 하는 거죠. 부신 그러면 사실 의사들도 이렇게 관련과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 장기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부신 그러면 잘 몰라요. 부신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처음 들어요. 종종 부신을 저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AD, 레날, 즉 신장의 옆에 있는 부가적인 것들. 그래서 아드레날린 피로 그러면 사람들이 좀 감을 잡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피로가 생긴다 했을 때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호르몬 패스웨이에서 코티졸 스틸이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부터 시작된 부신 호르몬의 어떤 생성 과정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DHA를 거쳐가지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프레그스테론 통해서 코티졸과 코티존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코티졸과 DHA가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이 콜레스테롤부터 합성이 되는데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가 되고 코티졸이 증가가 되고 DHA가 블럭이 되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신 기능 저하, 아드레날린 인서피션시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배우는 에디슨 증후군 말고요. 흔히 질병까지는 아닌데 기능적으로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 했을 때 인서피션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신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역 기능과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공통적으로 입에 뭐가 헐거나 또는 여성분들은 방광염이 자주 생기거나 질염이 자주 생기는 그런 면역 기능 저하 증상들도 흔히 동반하고요. 또 미네랄 코티코이드와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글루코코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당, 글루코스 메타볼리즘과
관련돼서 흔히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또 만성적으로 체력이 저하될 때 자꾸 당이 떨어지는 어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요. 미네랄 코티코이드에 영향을 줘서 또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은 미네랄의 패턴이 달라져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하면은 어떤 패턴들이 조금은 극단적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신 기능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 혈압도 관련돼서 부신 기능 저하 환자들 중에 상당 부분들은 저혈압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추위와도 관련되고 등등 해서 누가 봐도 부신 기능 저하의 증상들은 피로 외에도 저혈압, 추위 또는 체력 저하, 반복되는 면역 저하 또는 염증 이런 부분들이 주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 장기간의 그런 부신 기능이 셧다운되면서 굉장히 만성 피로하죠. 자, 이 부신 피로 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전통적으로는 타액의 코티졸과 DHA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이어지는 서카디안 리듬을 이제 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코티졸은 타액 코티졸을 측정했을 때 아침에는 증가되어 있고 밤에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서카디안 리듬인데 그래서 아침에 증가된 코티졸 가지고 하루 에너지를 만들고요. 의욕이 생겨서 일을 퍼포먼스를 하는 부분들인데 많은 경우 이것이 역전됩니다. 코티졸이 밤에 올라가고 아침과 낮에는 코티졸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동반되는 증상 중에 밤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밤에는 이제 잠이 안 오고 불면을 호소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면 관련된 문제도 종종 같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미국 A4M에서는 이 코티졸 DHA의 타입 검사를 가장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부신 피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4번씩이나 측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혈액 검사로 코티졸과 DHA의 모닝타임 8시 AM 기준으로 정상치 레퍼런스를 잡아서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모닝타임의 코티졸과 DHA의 노멀 레퍼런스 렌즈는 아직은 학회 차원에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임상 경험에 의해서는 코티졸은 한 6에서 10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보고 거기에 부응해서 DHA는 곱하기 20 그러니까 한 120에서 한 180, 200 정도까지를 저는 정상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많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코티졸과 DHA는 오후에 검사하면은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과 오후에 좀 보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오전에 측정하는 게 좋고 특별히 코티졸과 DHA는 단순 수치보다는 두 수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코티졸과 DHA는 말씀드렸던 에큐트 스트레스 스테이트와 더 나아가서 이것이 크로닉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그저션이라고 하는 부신 탈진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코티졸과 DHA는 서로 상호적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코티졸만 놓고 봤을 때는 급성 스트레스 때는 코티졸이 증가돼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최적화시키고 외부에 어떤 스트레스 주는 위협하는 그 누구로부터 파이팅해서 우리 몸의 혈압도 올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고 심장을 뛰게 만들면서 대응하는 초인적인 힘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밤을 새도 시험 때 피곤하지 모르고 그리고 뒤늦게 그때야 돼서 막 외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티졸의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만성화되어서 반복적으로 코티졸이 증가되어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요인에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 코티졸보다는 붕괴되어 있는 낮은 코티졸, 로우 코티졸. 제 환자들 경우에서는 정말 만성 피로인 경우 아침에 코티졸을 측정해도 0점대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코티졸과 또 낮은 DHA, 로우 코티졸, 로우 DHA가 종종 만성 피로의 가장 부분이죠. 그것을 도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가 노멀 레벨에서 코티졸과 DHA가 각각 레퍼런스 레인지에 들어가 있을 때가 노멀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급성 스테이지인 A1 이것은 하이 코티졸, 하이 DHA 코티졸이 증가할 때 DHA가 같이 증가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화됐을 때 A2, A3 그리고 A4, C까지 이런 서브 에큐트 또는 크로닉 스테이투스가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만성된 고갈된 스테이스에는 처음에는 코티졸이 증가가 됩니다. 아까 코티졸 스틸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코티졸이 증가되고 DHA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A2 정도 올라가고요. 더 진행됐을 때는 코티졸마저 떨어지면서 코티졸이 쭉 떨어지고 DHA는 먼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심한 경우가
낮은 코티졸과 낮은 DHA. 그러니까 코티졸은 4도 안 되고요, DHA는 80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가장 이제 만성 피로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종종 이 B 단계를 봅니다. 코티졸은 높아져 있는데 반대요. 코티졸은 낮아져 있는데 DHA는 증가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혼돈을 줍니다. 이게 이제 뭐 회복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DHA 서플리먼트를 먹고 인위적으로 DHA를 올리는 경우일 수 있지만 그런 처방 없이 처음부터 낮은 코티졸과 낮은 하이 DHA, 그러니까 이 비율이 20을 넘어서 코티졸은 한 4에서 6 정도인데 DHA는 막 400 정도 된다. 이런 경우 간혹 있어요. 물론 이제 호르몬 임밸런스인 뭐 PCO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임상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하이 DHA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제가 논문을 2개를 봤었는데 오늘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세로토닌 저하, 즉 메이저 디프레션 때도 로우 코티졸, 하이 DHA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기능의학 학회에서는 많이 인용하는 것이 머리카락에서 미네랄 검사를 통하여서 부신 피로를 진단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지표가 대표적인 부신 피로 지표이죠?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또 하나는 구리 농도가 징크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을 때, 저는 처음 모발 미네랄 검사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머리카락 검사에서 하이 칼슘이 느린 대사고 또 낮은 하이 나트륨이 빠른 대사인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근거로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그런 로우 코티졸 또는 부신 피로라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정말 하이 칼슘일 때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반대로 하이 나트륨일 때 좀 더 고혈압이나 또 여러 가지 빠른 대사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것도 봤고, 그 중에서 특별히 구리가 높을 때 부신 피로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움 데이터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요. DHA, 핵심적인 부신 호르몬 DHA가 머리카락 칼슘이 높을수록 DHA가 떨어지고, 모발 미네랄 검사가 구리가 높을수록 DHA가 떨어져 있는 것을 저희 데이터에서 봤습니다. 부신 호르몬을 대표하는 DHA와 머리카락 칼슘과 머리카락 구리 농도가 역시 부신 호르몬을 대표하는구나, 콜레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봤었고요. 또 T3라고 하는 우리가 펑셔널 갑상선 호르몬 중에 하나인 것도 역시 머리카락 구리 농도와 칼슘, 칼륨, 보통 이 칼슘, 칼륨 비율을 보통은 갑상선 기능 높을수록 기능 저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데이터에서 저희 차움 데이터에서 관련성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에서는 보통 면역 체력 지수를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 그러니까 보통 2에서 한 4 정도가 정상인데, 2 이상이 정상인데 보통 4 정도가 제일 좋은 정상인데,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 0점대 또는 1점이 안 될 때는 부신 기능 저하입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요, 저는 이제 병원이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코티졸 DHA는 다 왕성해요. 한참 호르몬들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머리카락 고3, 고2들 만성피로 있는 아이들 측정을 하면은 저는 모발 미네랄 쪽에서 많이 측정을 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나트륨 마그네슘이 2가 안 되는 것들을 봅니다. 동시에 구리 농도, 이 구리와 징크 농도가 있는데요. 이 구리 농도가 높을 때도 역시 부신 기능 있죠. 우리 갑상선 기능을 의미한다고 하는 칼슘, 칼륨 말고요. 구리 자체가 높을 때도 부신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격도 좀 관련되는 것 같아요. 칼슘이 높으신 분들과 나트륨이 높으신 분들을 대표적인 우리 그림을 한번 저희 차학과대학에 있을 때 제가 박병진 교수랑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칼슘 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은둔형일 때 구리가 칼슘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높고 나트륨은 칼륨은. 그래서 엘사라고 표현해요. 집에 있기 좋아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또 마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위 많이 타서 늘 집에서 에너지를 밖에만 나가면 다 잃고 오시는 분들이어서 은둔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써요. 구리가 높은 경우 재밌는 것은 밑에 있는 이 빠른 대사, 하이 나트륨, 하이
칼륨 같은 경우는 좀 싸움다편, 막 이렇게 공격적이고 저희 차읍에는 CEO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었는데 CEO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구리가 높으신 분들이 느릿대사, 칼슘이 높으면서 구리가 높으면은 부신 기능 저하. 그러니까 구리가 높다는 얘기는 되게 예민하다는 얘기인데 예민하면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발산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화병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빠른 대사형들은 발산을 잘 하시는 되게 예민하시고 과격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쪽으로 구리가 높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모발 미네랄 검사, 혈액 검사는 비용도 많이 비싸고 또 당일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자율신경 검사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의 모든 환자 그리고 제 스승이었던 김상만 선생님의 모든 환자들은 다 그냥 루틴으로 외래에서는 이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보통 HIV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비율을 보거나 SNS, PNS 그러나 또는 스트레스, 요 RMSSD라고 하는 요 지표가 좁을수록 어떤 심전도의 그 QRS 이 간격이 일정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즉 RMSSD라고 하는 그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R과 R 사이의 값이 일정할수록, 즉 변이가 없을수록, 이 수치가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난다. 그래서 보통은 이 스트레스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체력과 면역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논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펀메디에서 HIV를 검색을 하시면요, 무려 2만 건 정도의 논문이 나와요. 메타 분석만 해도 50건 정도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논문들이 많고 또 개원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정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급여 이슈도 비교적 자유롭게 FI 185라고 하는 그 코딩을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코드가 FY894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이 인정 비급여의 항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손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처음에 메디코어에서 이런 어떤 결과지, 환자한테 주는 결과지에 그래요. 스트레스 저항도는 또 스트레스 지수는 이 RMSSD가 워낙 논문이 많아서 또 메이크 센스 하니까 이것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그래 이거는 이해되는데 이 LF라고 하는 요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요 지표가 왜 필요도인지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면은 즉 이 데이터 로우 프리컷인데요. 이 데이터가 왜 만성 피로 지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에 잘 뭐 이렇게 안 가져오셔서 제가 그냥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거 외에 이 HIV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임상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다 근거 기준으로 만든 부분인데 제가 좀 전에 왜 LF가 만성 피로인지 몰라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움 데이터라는 것은 그겁니다. 멤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자율신경 검사도 하고 소변 유기산, 머리카락, 미네랄, 호르몬, 타액 호르몬도 다 하셨고요. 유전체 검사까지 다 하셨고 검진까지 다 했어요. 무려 5년 동안 추적한 데이터가 있고 32만 개, 8천 개 정도의 데이터셋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한기능의학회 학회지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282명 대상으로 차움 데이터 초에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 호르몬, 부신 호르몬, 코티졸과 DHA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HIV 데이터들의 상관 분석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코티졸과 DHA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DHEA, 부신 호르몬은 SDNL,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표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LF라고 하는 지표, 이런 것들이 파지티브하게, 즉 스트레스가 즉 부신 기능, 부신 호르몬 DHA가 떨어질수록 LF도 떨어지는 쪽으로 관련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이와도 사실은 부신 호르몬도 그렇지만 자율신경도 나이, BMI, 성별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통제해서 제대로 된 한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우리가 통제 모델을 써서 나이, BMI, 성별을 통제했을 때 앞서 지표 중에서 딱 하나 로우 프리퀀시와 DHEA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파지티브 방식으로, 즉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로우 DH일 때 요 HIV 데이터 중에서 LF 지표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마음과 몸, 저항도, 코티졸과 HRV 데이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 코티졸 때 요 전통적인 SDNN과 RMSSD가 코릴레이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지표인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가 급성 스트레스 때는 교감신경 우세요. 그 만성화된 낮은 코티졸 부신기능 저하 때는 부교감신경 우세라는 뜻입니다. 앞서 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티졸과 DHA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HRV 데이터로 제가 다시 그림 그렸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하이 코티졸, 하이 DHEA 때는 이 교감신경이 확 증가가 돼요. 교감신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증가되고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높아요. 이 LF라는 것이 100이 안 될 때 제가 만성피로라고 정의하는데 300 정도로 하여튼 싸울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서브 크로닉으로 스트레스가 진행되고 크로닉으로 진행돼서 이기저전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시면은 이 LF 지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의미하는 로우 프리퀀시라는 지표는 만성피로 지표이고 특별히 부신기능 저하일 때 많은 부분들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42세 남자 환자고 코티졸과 DHA가 8과 300 정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HRV 데이터도 정상이었어요. 이분은 교수님이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1년 정도 뒤에 다시 왔을 때 코티졸이 8점에서 2.6 로우 코티졸, 그리고 그 건강했던 분이 305점에서 139점 로우 DHA,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교감신경은 되게 증가되어 있는 긴장형이나 모든 HRV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어떤 만성 스트레스 부신 피로 상태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분은 2016년 9월 두 번째 비짓 당시에는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이혼 소송 중이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혼을 경험하면서 탈진, 피로를 호소합니다. 반대로 69세 환자 코티졸이 0점대, 제가 이런 분도 있다고 했어요. DHA, 특별히 나이 드실 때, 나이 들면서 코티졸 DHA 다 떨어지니까 거의 이분들은 걷기도 힘들어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걷기도 힘들어요. 당연히 혈압 떨어져 있으니까 어지럽고요. 피곤해요. 피곤은 갈고 사는 그런 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치료합니다. 치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코티졸과 DHA가 4.34, 250 그나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HRV 데이터가 바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피검사를 대체해서 HRV 데이터, 이 스트레스 지표는 넓어질수록 좋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도 바뀝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한 달 사이에 바뀌는데요. 처음 왔을 때 HRV 데이터가 다 떨어져 있고 중간에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코티졸 DHA는 여기 표현되지 않지만 HRV 데이터를 이렇게 시리얼하게 보면은요, 자율신경 활성도, 특별히 피로도, LF 지수가 매우 나쁨에서 나쁨으로 정상, 불과 6월 10일부터 7월 12일, 정확히 한 달 사이에 스트레스가 호전이 되고 부신 호르몬이, 부신 기능이 증가되면서 모든 지표들이 매우 나쁨에서 나쁨, 정상,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환자가 주관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요, 아직은 이것은 의료 장비는 아니고 AI, 요즘 말하는 AI 기법으로 심리 상태를 보는 그런 마인드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이브라 이미지라 그래서요, 근육의 떨림을, 미세의 떨림을 이미지를 체크한 다음에 AI가 다 그렇듯이 뒷단에 있는 데이터에는 뇌파 검사, 그 다음에 심리 테스트를 한 검사, 심지어는 MBTI까지 또 자율신경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코호트를 뒷단의 데이터 없이 앞단의 근육 떨림만 가지고 AI 분석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얼굴 쳐다보면 되는 그런 검사이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AI 이 기법을 통하여서 나중에 임상 지표로 활용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이요. 어떻게 부신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가. 사실은 부신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부신 호르몬을 주면 됩니다. DHEA라고 불리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직구를 구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데 제가 특정 상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에이드포르테 같은 데는 DHA 10mg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프레그놀론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낮은 용량의 DHA
방식 가지고도 어느 정도 부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디포르테라든지 DHA를 특히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DHA가 25mg 이상을 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여드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부신 호르몬 DHA가 떨어졌을 때는 DHA가 포함된 것을 주면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DHA는 떨어져 있지 않고 낮은 코티졸인 경우만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강장제라고 불리는 것. 제가 아이들한테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지 않은 TITA를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흔히 말하는 어른들한테 쓰는 것은 인삼, 홍삼 같은 그런 강장제, 또 RGQ 같은 그런 서플리먼트들을 많이 처방하고요. 주사 IBNT에서는 대표적으로 감초 주사라고 하는 글리시리릭 애시드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판도덱 이런 애시드 같은 B5 같은 것들이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요. 글루타치온 역시 부신 기능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완화시켜야 되고요. 무엇보다 식단이 중요한데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의 특징, 즉 피곤하고 늘 힘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깨짝깨짝 먹으면서. 근데 이 모든 호르몬들의 첫 시작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고단백, 나름대로 고지방 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에 따라서 빠른 대사, 느린 대사 따라서 저지방 시기를 할 거냐 고지방 시기를 할 거냐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단백 시기를 해야 됩니다. 차음 데이터 중에서 체중은 감량하고 근육을 유지한다. 즉 이 멤버들의 나이 평균이 60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체중은 줄였는데 근육을 늘린다는 것은 그 나이에 쉽지가 않은데요. 44명 정도가 그런 체중은 감량했고 근육은 늘리거나 유지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대사증후군 지표도 좋아졌지만 이 DHA가 호전되는 것을 저희가 봤을 때 근육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당신의 부신 기능을 증가시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단순히 부신 기능 저하만 있다고 해서 같은 영양제를 주지는 않고요. 자율신경을 봅니다. 교감신경 우세냐 부교감신경 우세냐. 물론 교감신경 우세여도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부신 강화제를 주지만 좀 더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을 때 교감신경 우세형일 때는 저는 태아닌을 주로 많이 쓰고요. 부교감신경 우세일 때는 자 보세요. 부교감신경 우세의 핵심은 다른 말로 하면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L-타이로신을 저는 종종 처방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부신 강화제와 함께 특별히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정서적으로 좀 더 디프레스되어 있는 경우나 무력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타이로신 또는 세로토닌을 직접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 단계라고 하는 5-HTP나 트립토판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는 비약물 치료 중에 TMS라고 하는 경두계 자기장요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울증 치료의 비약물 치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군데 정도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TMS는 15번 정도의 지속적인 거의 매일 오셔서 30분 정도의 뇌를 자극해서 그 뇌간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켜서 세로토닌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는 진단 코드가 식약처에서 허가가 됐고요. 불안증과 불면증, 두통, 편두통 같은 데에 역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비약물 치료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TMS를 많이 사용합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수험생, 스트레스, 이건 이제 마인드인이라고 했던 그 일본짜리 검사를 통해서 뇌 피로, 집중도, 수험생이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자기 조절, 어떤 셀프 이스팀 전반적으로 수능 전 떨어져 있다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시 집중했더니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보고 싶은 것은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들, 또는 체력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뇌 피로, 부신 피로를 호소하시는 48세 여자. 종종 뒤늦게 이 나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나이에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피곤하다 그러고 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피곤, 추위 같은 어떤 기본적인 체력 저하가 있는 분이에요. 피 검사를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 되게 증가되어 있고 DHA는 31밖에 안 됩니다. 전형적인 하이 코티졸, 로우 DHA 환자고 성장 호르몬, 비타민 D 모든 그런 아나볼릭 호르몬들이 다 떨어져 있는 분들이고 TSH가 살짝 증가되어 있는 펑셔널리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예요. 에이디포르테와 타이로신과 또는 성장 호르몬까지 같이 처방했던 경우고요. 처음 왔을 때 교감신경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부교감신경 우세였는데 나중에 밸런스를 이루면서 떨어져 있던 HIV 데이터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인딘에서는 뇌검사를 대신해서 뇌피로, 집중도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호전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DHD는 마인드인에서는 집중도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져 있고 하이퍼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공격적인 성향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마인드인은 지금 대구의 영남대 정승필 교수님하고 같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ADHD를 치료할 때, 특별히 하이퍼 액티비티를 치료할 때 그 리스페르돈 같은 어떤 에이티피컬 디프레스되는 약들 쓰다 보니까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불면 이슈도 있었어요. 제가 TMS 15회랑 그다음에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무드 밸런스, 타이로신, 또 부신기능 강화제인 TI-TA를 처방했고요. 환자분이 집중도가 호전되었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떨어지면서 이 좌우 밸런스를 맞췄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세 남자 환자 우울과 불안이 특별히 우울증이 주증상이었고 BDI 점수가 23점이나 되고 여러 번 자해를 거듭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TMS 15회를 했고 세로토닌은 자해할 정도 메이저 디프레션이기 때문에 약물 처방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서플리먼트를 보조했던 친구고요. 뇌피로, 불안지수, 셀프 컨트롤들이 호전됩니다. 특별히 TMS 효과를 경험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제 고3들이 제 환자들 중에 꽤 많은데 TMS 맞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우울증 있는 환자는 아닌데 굉장히 수학 문제가 잘 풀려요 이러면서 TMS를 호소하시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암 환자 33살에 암을 걸렸어요. 유방암을 걸렸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만성 피로를 호소했던 분이고 잠 못 자고 대상포진이 걸릴 정도 면역 저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탈모가 심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암이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겠죠. TMS, 부신강화제, 트립토판. 가능한 이 환자는 약물 처방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약물 처방인 TMS랑 또는 서플리먼트인 트립토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울증 지표들을 호전시키는 그런 케이스를 봅니다. 저희 병원은 원래는 강남 미즈메디 병원이었는데요. 지금은 강남 메이저 병원이라고 이름 바꾸고 있는 대치동에 있는 병원입니다. 주로 헬스에이징 센터가 주로 타겟하는 것이 호르몬의 노화, 미토콘드리아 노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과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노화, 즉 스트레스, 우울, 불안, 특별히 커그니티브까지 포함해서 뇌, 그다음에 인지, 스트레스, 마음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어떤 비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항노화 클리닉과 또 프리스천 메디슨, 제가 주로 유전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클리닉을 합쳐서 토탈 헬스케어를 하고 있고요. 저 말고도 우리 신동엽 선생님 우리 많이 아실 텐데요. 같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